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주식교실 시즌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즌1, 시즌2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11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1을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아끼던 이야기를 일부러 하려고 해요. 뭐냐면 딴 때 할 수도 있었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에 또 등장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재밌어 할 만한,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식을 깨버릴 수 있는, 쇼킹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는 거 있죠? 뭡니까? 금입니다. 금. 요즘 아주 그냥 금들 난리예요. 그냥 여기도 금, 저기도 금. 근데 여러분들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뭔지 아세요? 순금? 황금?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돌아오질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나 누구나 후회만 남을 뿐이지, 그러니까 누가 좀 더 후회를 덜 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넌센스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 바로 지금 여러분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 그 어떤 금보다 귀중한 금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막 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우리 이 순간 바로 지금 금의 어떤 이야기로 풀어볼까? 다시 뜁니다. 찾아가는 이만장. 4월 5일 토요일 11시 반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요즘 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왜냐면 내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뉴스만 틀어도 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금 관련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세요. 금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정리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예상을 전혀 깨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일단 금은 여러분들 등장한 것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금은 여러분들 워낙 우리는 옛날부터 보통 은본위제를 많이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은화 몇 달란트 이러잖아요. 물론 금화도 나오지만 은이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은이 훨씬 더 이 상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였어요. 은이 또 그만큼 채굴하기 이런 게 더 편했고요. 그래서 은본위제 경제 위주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금본위제로 역할이 바뀌면서 금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솔직히 금본위제로 하면서 이렇게 등장한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 요즘 금은요 여러분들 전 한 3가지 정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뭘로 금이 많이 쓰이나 하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돌잔치니 이러고 또 금팔찌 이런 거 하잖아요. 귀금속으로서의 금, 옛날부터 했던, 그죠? 그런 어떤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제일 많이 나오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죠? 해지의 수단으로서의 금,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품할 때 일부러 하고 크게 금리빨, 금. 의료용으로서 해서 금이 좀 쓰이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금은 이 3가지 정도가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금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요 얼마 전에 계속 금값 오르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값이 오른 급등의 이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알고 있는 걸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금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신흥국들의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높였어요. 신흥국 각국은 자기네 나라 돈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통화라 그러죠. 자기네 나라 돈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요? 워낙 그 나라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요.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 나라의 경제가 떨어지면 그 나라의 돈의 가치는 같이 떨어지는 게 워낙 이게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그래요? 안 그러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축통화라는 게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에 줄 쓸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써요? 한 명, 야 너 기준 잡아. 그럼 기준 하잖아요. 그럼 글로 줄 쫙 쓰잖아요. 기준으로. 말 그대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축통화라고 부르고요. 그 기축통화를 쓰는 게 뭘까요? 달러죠. 그래서 이 기축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요즘 들락날락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 돈의 가치가 정해져야 되는데 달러 때문에 자기네 나라 돈의 가치가 막 떨어져 버리고 막 이래. 들쭉날쭉 해버려. 그러니까 자국 화폐의 어떤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앙은행이 그만큼 금을 늘려버립니다.
근본이제 이런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금을 갖고 있는 게 워낙은 금으로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건데 금으로 거래를 하려니까 힘드니까 통화를 찍어내려면 그만큼 돈에 해당하는 금을 갖고 있고 금 대신에 그 통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이 돈의 가치만큼의 금을 자꾸 보유하는 거야. 그러면 이 통화가 좀 왔다 갔다 해도 뭐예요? 금이 그만큼 있으면 이게 그만큼 안정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들이요.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막 계속 늘리는 거예요. 왜? 자국 화폐가 달러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국 때문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중국 분들 이렇게 우리나라 관광객들 오셔도 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워낙 금 좋아하시잖아요, 중국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계속 금 보유량을 계속 금을 많이 타가는 거예요. 금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만 하면 중국이 사버리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들 뭐 요즘 계속 아시지만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신없죠. 뭐 자근하면 뭐 또 어이구 또 이런 발언을 막 그리고 전 진짜 놀랐어요. 젤렌스키하고 보세요. 싸워.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저도 이제 50 중반 인생을 넘어가지만 미국 대통령이 거기서 애들 싸움하듯이 우리 그런 거 있죠. 학교 다닐 때 선긋고 넘어가는 그렇게 싸우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해지하는 게 커집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뭐가 커졌냐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값이 막 올랐어요? 가상자산 오르지 않았나요?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이제 제도권화해서 이제 미국이 그걸로 뭐 준비금으로도 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밀어줍니다. 가상자산을 밀어준다 그래서 금값의 변동이 특히 금값이 오르는 요인도 있어요. 이게 가상자산하고 이게 왜 그래? 바로 3번의 이유를 얘기하면서 얘기할게요. 가상자산 시장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왜 가상자산하고 시장의 관계하고 이 금에 이게 왜 상관이 있을까? 정확하게는 가상자산하고 금은요 서로 대체제입니다. 얘 대신 얘를 쓸 거야. 이런 거 대체제잖아요. 대체한다 그래서 가상자산은 그냥 여러분들 비트코인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상자산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뭘로 쓰이냐면요 달러에 대한 해지의 수단으로 쓰입니다. 제가 아까도 금도 해지의 수단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동안 해지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0년, 200년을 금이 유일한 해지의 수단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그 해지의 수단을 가상자산이 지금 같이 막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얘를 해지의 수단으로? 여러분 금이 왜 해지의 수단으로 또 쓰인지 아세요? 옛날부터? 중앙화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중앙화라 그러죠. 이런 데서 쉽게 말하면 자기네가 화폐의 양 같은 걸 다 조절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역사 시간 때 배웠죠. 상평통번이 이런 거 마음대로 찍어내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도 우리 위조화폐 다른 데서 찍어내면 위조화폐라 그래 큰일 나죠. 왜냐면 중앙은행만이 찍어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게 중앙화입니다. 그런데 금은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찍어냈어요? 아니잖아요. 금 가지고 뭐 물건을 사야 돼. 어디 가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도 가능하죠. 그만큼 어떤 통용으로 되잖아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경제수단으로. 그죠? 그게 바로 탈중앙화라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가 생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입니다. 여러분들 가상화폐 같은 거 거래할 때 보시면은 중앙은행에서 뭐 결제해줘요? 아니죠. 각각 블록체인으로 돼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다 나눠 갖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다 증명해 주는 거잖아. 얘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맞아. 이게 쉽게 말하면은 블록체인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탈중앙화예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가상자산과 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지의 수단으로 쓰여요. 제가 아까 대체제라 그랬죠. 이것 대신 이거. 예를 들어서 달러 대신 해지 수단으로 한다. 가상자산 가격이 처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가상자산이 먼저 올랐어요. 그때 금값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때 가상자산 가격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오히려 떨어집니다. 가상자산 반대로. 이 돈과 이 돈이 같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이 해지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야. 달러에 대한. 달러에 대해서 해지 수단으로 하나만 쓰여요. 가상자산이 만약에 해지 수단으로 쓰일 때는 금값이 좀 별로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값이 올라가게 되면 가상자산이 떨어지게 됩니다. 해지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얘네가 그 관계 때문에 이번에 가상자산이 떨어지면서 금값이 더 쫙 하고 올랐던 큰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값의 변동 파급력이 더 큰 이유가 옛날보다 이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해지의 수단으로 같이 쓰여요, 이제. 그래서 해지의 수단 돈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 들어갔다가 빠지면 일로 들어가고 일로 빠지면 일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서 요즘 금값이 더 변동폭이 커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유가나 곡물가가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오르고 막 이러죠.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했죠. 이런 거에 대한 해지하는 걸로. 저희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나 뭐 더 그랬던 분들 뭐라 그래요? 야, 난리통에 무조건 금이야, 금. 항상 이러세요. 저희 뭐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이런 분들도 보면은 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반공교육하고 전쟁 막 이런 거 되게 좀 그렇게 심했어요. 그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민방위 훈련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저 중학교 때인가 그 이웅평 그 대령이 그 미국이 타고 하면서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피난을 가더라도 무조건 금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금 수요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금값이 오른 게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금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값이 오른 게 커요. 트럼프가 아주 뭐 난리도 아니게 또 미국 경제 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감내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약간씩 불안하려고 폼을 잡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환차손 있잖아.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손이 생겼다가 이득 생겼다가 막 이러자. 원화 약세일 때야. 가만히 앉아서 달러 들고 있으면 돈 벌어. 근데 원화 강세가 돼. 그러면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어서 똑같은 100달러인데 돈이 줄어들어. 미국 국채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예비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들을 많이 갖고 있는 데들이 뭐예요? 금은 항상 가격이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금 보유량을 얘네들이 늘려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유인데 금 ETF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금값의 변동을 안 줬어요. 특히 얼마 전부터 굉장히 금값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TF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현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프로모터예요. 여러분 프로모터가 뭔지 아시죠? 흥행을 붙이는 사람, 프로모션 일으키는 사람. 굉장히 큰 프로모터입니다. 왜냐? ETF가 본격적으로 생기고 나서부터 ETF가 가는 쪽은 더 큰 수익을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재작년이었죠. 전기차 관련으로 해서 2차 전지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때도 어떤 그 분석이 지금 나오냐면 만약에 ETF가 없었다면 그때 2차 전지가 그 정도 오를 수 없었다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만약에 ETF라는 게 없었던 시장이면 2차 전지가 그렇게 오를 일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도 안 봤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큼 올라갈 때 ETF가 가면 더 집중화시켜서 올라버린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훨씬 커지고 있어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금이 지금 모자르고 막 금이 이러니까 금 ETF 사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상품으로 ETF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 많이 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ETF들이 들어와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랬죠. 왜곡 현상. 이 왜곡 현상이 더 확 생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ETF를 연락에 팔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가 꼭지라고. 옛날에 브라질 채권 아주 유명합니다. 브라질 채권 사태. 브라질 그때 뭐 브릭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막 금융기관들이 미친 듯이 팔았거든요. 그리고 꼭지였어요. 그리고 10몇 년 됐죠. 베트남 채권. 베트남이 뭐 신흥경제로 해서 그때 몇 년 전에 아주 난리 났었어요. 모 증권사, 아주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증권사. 그래서 그때 창구들 난리 났었는데요.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중국도 쫙 올랐을 때 중국 채권들. 아주 난리도 아니게 몇 년 동안 물려요. 가지고 뭐 요즘 조금 올랐는데 이제 숨 조금 쉬겠다고 어쩌다 그러고 있죠. 그리고 좀 전에 말했지만 전기차, 2차 전지, ETF들. 그때도 연락에 금융권들이 팔았어요. 아주 그냥 막 침 튀기면서 팔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시죠? 꼭지. 그리고 지금 금 ETF 연락이 하고 있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대충 감잡지 않겠어요? ETF의 어떤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 적립식 ETF를 하라 그래요. 그럴싸하죠. 왜? 적립식은 월급같이 조금씩 나눠서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에 어마어마한 큰 함정이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금 적립식 ETF로 산다고 칠게요. 조금씩 나눠 사. 나눠 살 때는 이게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 사면 결국 올라가니까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조금씩 나눠 사는 적립식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반장님, 금값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따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는데 글쎄요, 들어보시면 좀 재밌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거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김치 프리미엄. 우리나라만 유독이 더 비싼 거. 국내와 국제 금시세 추세. 예, 이거 최근 한 달 동안에 갑자기 금값이 약간 더 비싸긴 했어요. 이것도 김치 프리미엄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한 2주도 안 가요. 한 열흘 만에 20% 이상이 차이가 나버렸죠. 근데 결국 2월 28일 날은 거의 붙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거의 같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막 김치 프리미엄이 나잖아요.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더 붙어요. 위험하다고 그래도. 왜 그럴까? 더 갈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학문적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기관 들어갔을 때도 참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기관 들어갔을 때는 벌써 그때가 몇 년이니까 거의 25년, 26년 전인데요. 그때 했던 건데 지금은 잘 안 해요. 그렇게까지. 그 당시엔 이게 가능했어요. 아비투라지라는 겁니다. 아비투라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익거래라는 거예요. 이게 차익거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곳이 더 비싸고 한 곳이 쉽게 말하면 좀 싸. 어떤 게. 그러면 이 불일치가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둘은 나중에 결국 같아져. 그럼 요 차이를 잠깐 이용해서 먹는 거. 그걸 아비투리지라 그래요. 근데 이 아비투리지가 지금은 거의 많이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 당시만 해도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랄걸요? 저희 기관 예를 들어 운영팀 이런 데는요. 뭐 연합뉴스 이런 단말기가 따로 있어요. 큰 돈을 내고 뉴스 단말기를 따로 봐요.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했죠.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 당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나오는 기사가 일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기사보다 뭐 5분, 10분, 20분 빨라요. 그럼 큰 사건 일단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먼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힘들죠. 왜 그럴까? 통신이 지금은 너무 많이 발달해서 이 아비투리지가 불가능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비투리지예요. 차익거래예요. 근데 결국은 금방 사라져 버리죠. 이거는 비트코인 때도 그랬어요. 요번에도 그렇죠. 지금 김치 프리미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김치 프리미엄이란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이 그럴싸하고 같이 그런데요. 이걸 여러분들 실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과거부터 따져봐도요. 이거는 거의 성립이 계속 안 돼요. 일시적으로 잠깐 벌어지는 거고 지금같이 통신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팔아야 될 절호의 기회지 사야 되는 기회가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얘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200년 동안 블룸버그에서 금, 달러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을 때 진짜 수익률을 낸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거 처음 보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낸 게 아니라요. 블룸버그에서 낸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옵니다. 200년 동안 금값은요. 1달러를 투자했으면은 2022년 1달러가 200년이 지났으면 여러분들 몇 달러인지 아세요? 1달러가? 4.5달러입니다. 200년 동안 1달러가 4.5달러 된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 몇십 년 동안 금값의 변동폭이 조금은 더 커졌어요. 그건 인정할게요. 요때는 요 정도였는데 한 요 정도 진폭이 커졌어요. 지금 약간 더 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200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금은 우리나라 혼자 쓰나요?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거예요, 금은. 그래서 우리나라 혼자 가격 변동이 클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김치 프리미엄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그게 존재하지 못해요. 그렇게 잠깐 뭐 스팟으로 몰라도. 그런데 2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거 조사하면 힘드니까 미국에서 블룸버그에서 해준 거야. 200년 동안 금에 투자하면 1달러 가지고 4.5달러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왜 지금 모두 다 금에 그렇게 열광하시죠? 금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침튀면서 말하는 분들한테 이 데이터를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시 뜁니다. 찾아가는 이만장. 4월 5일 토요일 11시 반.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요즘 안 그래도 지금 금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만 보여드리면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막연히 좋을 때는 항상 좋아 보였잖아요. 2차 전지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신재생 때 다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에 대해서 과연 금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건지 해지의 가치로 쓰는 건지 일단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데이터들을 알고 나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은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주식교실 파트 1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11회로 일단 파트 1을 다 끝냅니다. 공부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수사반장과 매일매일로 여러분들을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